아들이 제 집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전부였던 아들이 저를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노리려 했다는 사실에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죠. 하지만 날 구한 건 평생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낯선 청년의 뜻밖의 경고였습니다. 새벽 5시 쾅쾅 문을 두드리던 그 충격적인 진실이 제 인생의 마지막 막장 드라마의 서막이었어요. 여러분은 제가 그때 치아들을 상대로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피를 나눈 가족의 배신 앞에서 말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저는 전남 고흥의 바닷가 마을에서 홀로 삶을 꾸렸습니다. 70이 넘은 나이, 이 바다와 이 작은 집이 저의 전부이자 마지막 안식처였죠. 집 뒷마당에는 짠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라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짭조름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이역을 말리고 텃밭을 돌봤습니다. 소박하지만 제 발로 선 땅에서 홀로 쉴 수 있다는 것이 작은 위안이었어요. 자식 키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본 인생이었지만 이제라도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게 되었구나 안심했었죠. 저는 이 집을 팔지 않으려고 수없이 다짐했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군 두고 온 세월의 증거와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마치 칼로 평화를 찢는 듯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 곤히 잠들어 있던 저의 귀에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사각 마당에 자갈 밟는 소리였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신발을 끌며 걷는 듯 불규칙하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제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를 들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도둑일까? 아니면 술에 취한 낯선 사람일까? 온갖 불길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이런 일이 생긴 적은 없었기에 공포는 더욱 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쾅쾅 쾅 하고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온 집이 진동할 정도였죠. 낡은 창문 유리까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문고리를 잡은 채 꼼짝도 못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바로 밖으로 나오세요. 위험합니다. 낯선 청년의 목소리는 다급함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할 것처럼 절박했죠. 저는 순간 문을 열어야 할지 아니면 더 숨죽여 기다려야 할지 극심하게 망설였습니다. 70평생 낯선 사람의 다급한 목소리에 문을 열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저의 본능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 문을 열면 안 돼. 다행히 그 소리는 몇 번 더 울리더니 이내 사각사각 하는 자갈 소리와 함께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젖은 솜처럼 축 늘어났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죠. 아들이 만약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무섭진 않았을 겁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럴 때 옆에 없는 걸까? 중년 여성의 정서를 자극하는 외로움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불안한 마음에 동네를 서성였습니다. 그때 근처 도로 공사장에서 일하는 성실해 보이는 청년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날 밤 문을 두드렸던 청년 박진우였습니다.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강직하고 진지했습니다. 햇살 아래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다급해서 그랬어요. 놀라셨죠? 그런데 어젯밤에는 무슨 일이었나요?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거였나요? 아주머니, 제가 며칠 전부터 아주머니 집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를 봤어요. 매일 밤 12시가 넘으면 나타나서 1시간 넘게 아주머니 집 쪽을 응시했습니다. 손에는 망원경처럼 생긴 것을 들고 있었고요. 제가 어제 새벽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오다가 그 사람과 마주쳤는데 제가 다가가자 황급히 몸을 숨기려다가 넘어지면서 도망갔습니다. 마치 집 안 사정을 엿보려는 도둑 같았어요. 어제는 그 남자가 창문 쪽을 계속 서성이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 아주머니께 경고하러 간 겁니다. 뭔가 계획된 일을 꾸미는 것 같았어요. 진우의 설명은 너무나 구체적이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차가운 쇠사슬이 등에 닿는 듯한 오싹한 느낌에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단순히 도둑이 아니라 무언가 계획된 일을 꾸미는 사람 같았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다시 공사 현장으로 헐레벌떡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진실된 눈빛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울에 살고 있던 하나뿐인 아들 이수혁이 불쑥 내려왔습니다. 아들은 제게 연락 한 통 없이 낡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는 거 위험해요. 제가 알아봤는데 이 집 팔고 서울 근처 좋은 요양원에 가세요. 제가 최고급 요양원으로 알아봤습니다. 아들의 말투에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무언가 숨길 수 없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였습니다. 그는 이미 부동산 매매 계약서까지 챙겨왔더군요. 집에 등기부등본 복사본까지 챙겨온 것을 보고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을 팔아치울 생각으로 내려온 거구나. 나의 마지막 안식처를. 저는 곧바로 반대했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제 말 들으세요. 엄마 건강도 생각해야죠. 여기 깡촌에 혼자 계시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요. 계약금만 받으면 바로 좋은 곳으로 모실 수 있다고요. 저는 아들의 손에 들린 그 계약서가 저를 향한 의심의 싹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머니를 향한 애정이 아니라 제가 모르는 탐욕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제가 고심 끝에 계약서의 사인을 망설이자 아들은 짜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엄마, 저에게 이 집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번에 이 집만 정리되면 제 사업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아들은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빚을 갚기 위해 이 작은 안식처까지 팔아치우려 한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탐하는 자식의 모습은 제 가슴에 피멍이 드는 고통이었죠. 아들의 차가운 태도와 조급함이 저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내려온 후에도 저는 밤마다 불안함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들이 잠든 후 한참을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집을 팔아 자신의 빚을 갚으려는 것일까요? 저는 아들의 방 앞에서 냉장고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이 컵에 얼음을 채워 물을 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며칠 후 아들은 저를 데리고 외출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읍내의 오래된 사진관으로 갔습니다. 엄마,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가족 사진이 필요하대요. 우리 예쁜 사진 한 장 찍어요. 아들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아들은 사진 촬영 내내 제 팔짱을 끼고 지나치게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가식적인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 사진은 왠지 모르게 영정사진처럼 느껴져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아들에게 잠시 혼자 시간을 갖겠다며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제 방문 앞에서 몇 번 서성이다가 결국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혹시 지난번에 진우라는 청년 만났어요? 그 공사장 인부 말이에요.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진우를 어떻게 아는 걸까요? 응, 만났지. 무슨 일 있니? 아닙니다. 그냥 혹시 그 사람이 엄마한테 이상한 말 안 했는지 궁금해서요. 그 사람 공사장에서 돈 떼먹고 도망친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수혁이 진우를 사전에 조사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우가 저에게 한 경고가 단순한 오지랖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모르는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그 계약서에 사인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듯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침실에 있는 동안 틈만 나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들고 와 저희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든 아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믿으시잖아요. 다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빨리 사인해주세요. 계약금을 걸어야 일이 진행된다고요. 저는 아들의 손에 들린 계약서가
저를 향한 배신의 서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걸까? 아니면 이 집을 팔아 도망가려는 걸까? 저는 아들이 잠든 후 그의 여행 가방을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계약서 외에도 이상한 보험 약관 사본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보험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기에 가입된 것들이었죠. 서류 봉투를 만지는 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이수혁은 집을 팔려는 것 외에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의 손에 들린 그 계약서와 함께 발견된 낯선 보험 약관 사본이 제게는 아들을 향한 의심의 싹이었습니다. 그 밤 창밖을 지켜보던 남자의 정체가 결국 아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아들의 진짜 목적을 파헤치기 위해 조용한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자녀가 갑자기 집을 팔자고 할 때, 그리고 어머니의 모르는 보험 증서를 몰래 발견했을 때 과연 쉽게 응하실 수 있겠어요? 낯선 보험 약관 사본은 제 가슴 속에 이미 깊숙이 박힌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아들 이수혁은 단순히 제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추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죠. 아들의 눈빛에는 초조함과 함께 싸늘한 집착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70평생 믿어온 혈육의 배신 앞에서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자식을 향한 의심은 독이 든 칼과 같았습니다. 찌르는 순간 저도 함께 피 흘릴 수밖에 없었죠. 아들은 집요했습니다. 매일같이 요양원의 장점만 늘어놓으며 저를 압박했죠. 아침 식사 때마다 요양원의 맑은 공기와 전문 간호사의 관리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저를 위하는 마음보다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설득에 지쳐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피부치, 자식이 매일같이 집을 팔자고 종용할 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처럼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아들은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전 아들은 제게 특별히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고이 접어둔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엄마, 이분은 김민정 씨라고 제가 아는 보험 설계사예요. 엄마 요양원 가시면 혹시 모르니 제가 보험을 몇 개 더 들어두려고요. 김민정이라는 여자는 부잣집 며느리처럼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비단 옷이 스르륵 쓸리는 소리를 내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지나치게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새하얗고 도도한 미소가 불편했습니다. 눈은 저를 향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 제 집안의 가구와 벽면을 훑어보고 있었죠. 마치 감정사처럼 말입니다. 김민정은 계약서를 펼치더니 저에게 몇 가지 서류의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이수혁 씨께서 어머님을 정말 많이 생각하세요. 이 보험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특약이 들어있어요. 어머님께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죠? 저는 특약이라는 말에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특약이 무엇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아들이 옆에서 강하게 재촉하는 통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와 김민정이 함께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방으로 들어가 속삭이듯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삭삭하는 작은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의 의심은 증폭되었습니다. 그들의 수상한 행동은 숨막히는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수혁아, 그런데 이 보험은 왜 이렇게 금액이 큰 거니? 내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엄마, 저 믿으시죠? 제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잔말 말고. 아들의 참말 말고 라는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마치 차가운 물처럼 제 마음속에서 서서히 식어버렸습니다. 제가 보험 서류에 사인을 하는 그 순간 김민정의 입가에 아주 미세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내가 드디어 내 소나귀에 들어왔구나라고 말하는 듯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난 진우는 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명의로 된 보험을 몇 개 더 들었어. 금액이 너무 커서 불안하네. 저는 진우에게 사인을 했던 보험 서류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공사장에서 CCTV 수리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리에 밝으니 제가 이수혁 씨의 통화 기록과 김민정의 신상 정보를 추적해보겠습니다. 진우는 이틀 밤낮으로 추적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틀이 제 평생의 시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청년에게 제 아들의 폐륜을 파헤치도록 부탁해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자식 농사 실패의 뼈아픈 고통이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진우가 헐떡이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주머니, 이걸 보셔야 합니다. 저는 우연히 공사 중 CCTV 사각지대에서 이수혁 씨가 통화하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음성 복구까지 겨우 마쳤습니다. 복구된 영상 속에는 이수혁과 김민정이 제 집 사진을 보며 대화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아들은 김민정에게 우리 자기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복구된 음성은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제 귀에 꽂혔습니다. 이번엔 자연사로 처리하면 돼. 나이도 있으시고 마침 특약에 고독사 위로금 항목까지 넣었잖아. 병원 기록도 깨끗하니 의심 안 할 거야. 보험금이 제대로 나올까? 이 집 정리하는 것보다 이게 확실하지 않아? 집 팔면 현금이지만 이건 수십억이잖아. 내비 있다 갚고도 남아. 당신이 급하게 처리할 필요 없어. 이 할머니 명의로 된 보험 내가 다 손봤어. 이 집 팔아 현금 챙기는 것보다 이게 훨씬 깔끔하고 큰 돈이야. 자연사처럼 위장하면 돼. 쿵,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 집을 팔려던 것이 아니라 저를 살해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 여자, 김민정은 단순한 보험 설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내연녀이자 보험 사기단의 핵심 멤버였던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 사인을 했던 그 서류가 바로 사망 시 보험금 지급 동의서였던 것이죠. 자식이 제 목숨을 노리려 했다는 이 폐륜적인 사실이 저를 낳아 기른 죄밖에 없는 저에게 하늘이 내린 형벌 같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제게는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공사 중 CCTV 수리 일을 병행하다가 우연히 이 영상을 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수혁은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그 빚을 갚기 위한 폐륜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밤마다 집 주변을 맴돌던 수상한 남자까지도 김민정과 연결된 보험 사기단의 공범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진우의 강직한 눈빛을 바라보며 이 싸움을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진우 군, 나를 도와주게. 내가 이대로 당하면 안 되겠네. 내 아들이 저지른 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네.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단호한 눈빛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돕겠습니다. 이 싸움 제가 끝까지 아주머니 곁을 지킬게요. 저는 아들의 폐륜적인 계획에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김민정과 통화하는 모든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실문 앞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엿들으면서 저는 차가운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더고 끈질길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죠. 아들은 저를 속이기 위해 매일 밤마다 저를 안마해주며 효자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가식적인 손길이 저에게는 차가운 뱀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이 이런 엄청난 배신을 했을 때 여러분은 당장 경찰에 신고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이성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쪽을 택했을까요? 며느리 행세를 하던 그 여자의 추악한 민낯을 벗겨낼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게 됩니다.
분노의 시간을 이성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들 이수혁이 저를 향해 효자 가면을 쓰고 있는 이상 저는 노쇠한 어머니 가면을 쓰고 아들을 역으로 속여야 했습니다. 저는 진우와 철저한 복수를 계획했고 그 첫 단계는 법적 증거 확보였죠. 이 모든 계획은 아들 수혁이 감히 상상조차 못할 어머니의 반격이었습니다. 저는 이수혁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준 작은 녹음기를 제 옷섭 안에 숨겼습니다. 며칠간은 지루한 요양원 이야기만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핵심 약점을 건드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김민정과의 관계, 그리고 진짜 며느리의 부재였습니다. 수혁아, 그런데 내가 데려온 그 김민정 설계사 말이다. 걔는 왜 그렇게 요양원 보험만 강조하는 거니? 다른 보험은 괜찮다고 했잖니? 엄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래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걱정할 것 없어요. 다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엄마를 가장 안전하게 모시려는 제 계획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한다면 그 여자 말고 내 진짜 며느리를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니? 너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내게 며느리 얼굴 한번 안 보여주는 거니? 내가 너한테 며느리 얼굴 한번 못 본 게 한이 된다고 했잖니?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순간 말을 잊지 못하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결혼 얘기는 그건 제 사생활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여자는 그냥 제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에요. 비즈니스 파트너? 내가 우리 자기라고 부르는 걸 내가 못 들었을 줄 알았니? 내가 늙어서 귀까지 먹었을 줄 알았니? 내 아내 될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이 어미에게 보험을 들게 할 자격이 없지 않니? 아들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당황하며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는 터벅터벅하는 발소리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대화에서 저는 김민정이 단순한 설계사가 아니라 저희 집안 사정을 캐고 저를 속이기 위해 며느리 행세를 할 수도 있었다는 결정적인 확신을 얻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보다 더 끔찍한 배신이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거짓말을 할 때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진우는 이수혁의 통화 기록과 김민정의 신상 정보를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보험업계의 내부 정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어머니의 복수를 돕는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후 진우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종이 뭉치를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결국 알아냈습니다. 이수혁과 김민정은 단순한 내연 관계가 아닙니다. 김민정은 보험 설계사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녀는 이수혁의 내연녀였으며 함께 보험 사기단에 가담한 인물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김민정의 이름으로는 정상적인 보험 가입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로 고위험군 노인을 표적으로 삼는 사기단에서 일해왔고 자연사, 위장 전문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고독사 위로금 보험을 악용해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자연사로 위장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던 겁니다. 이수혁은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사기단의 공범이 된 것입니다. 아들이 며느리라는 이름의 내연녀와 손잡고 저를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은 제 영혼까지 산산조각 내는 고통이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친 제가 결국 돈 때문에 살해당할 위기에 놓인 것이죠. 삶을 부정하는 듯한 끔찍한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복수의 극적인 무기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저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죠. 저는 아들과 김민정의 계획을 모르는 척 연기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진우군, 내가 미끼가 되겠네. 이수혁과 김민정에게 결정적인 유산 서류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며 불러내겠네. 욕심에 눈이 먼 그들은 반드시 올 걸세. 저희는 즉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수혁이 잠깐 외출한 사이 저는 김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힘이 없고
나약하게 연기했습니다. 민정씨, 나 오늘따라 몸이 안 좋네. 이 집 정리할 중요한 서류랑 내 통장 비밀번호를 자네에게 미리 알려줘야 할 것 같네. 혹시 내가 잘못될까봐 겁이 나서 그래. 혼자 오게. 수혁이는 바쁘니께. 저는 약속 장소로 읍내에서 한참 떨어진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낡은 선착장 창고를 잡았습니다. 그 창고는 진우가 공사 폐자재를 보관하는 곳이라 출입이 자유롭고 소형 CCTV 설치에 최적화된 장소였습니다. 진우는 즉시 창고 주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경찰에게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진우는 이수혁이 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될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미리 제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김민정에게 미끼를 던졌다는 사실을 안진우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라도 김민정이 아주머니께 물리적인 해를 가하려고 하면 제가 밖에서 바로 사이렌을 울리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시간을 끄시는데 집중해 주세요. 욕심에 눈이 먼 김민정은 제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덜컹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곧바로 성공했다는 한의로 바뀌었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여자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낡은 창고 안에서 김민정을 기다렸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갈매기 울음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낡은 테이블 위에 빈 통장과 몇 장의 서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순간 자신이 저의 복수극의 희생양이 되리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겠죠. 창고 문이 열리는 끼익 하는 낡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가운 미소를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싸움은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창고에서 김민정에게 마지막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우쭐거리며 들어섰지만 자신이 저의 복수극의 희생양이 되리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녀의 입에서 진실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곧 다가옵니다. 이런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표정으로 그 여자를 대면하시겠어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나약하고 어리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창고 문이 끼익 하는 낡은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김민정은 들어오자마자 특유의 고급 비단옷이 스르륵 쓸리는 소리를 내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죠.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죠. 이수혁 씨가 어머님을 얼마나 위하는지. 어머님께는 제가 진짜 며느리나 다름없어요. 이제 이 통장이랑 서류만 정리되면 어머님은 평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어던질 순간이었죠. 제 얼굴에서 나약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김민정을 노려봤습니다. 이수혁이 나를 위한다고? 내 목숨을 거두고 보험금을 챙기려는 게 나를 위하는 거니? 내가 감히 내게 며느리 행세를 해? 김민정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굳어버렸죠.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바로 사기단 특유의 뻔뻔함으로 저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이 노망난 늙은이가 뭘 안다고 짓거려. 다 봤으면 곱게 죽어주면 될 것을. 감히 어찌 헛박이야. 그녀는 저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얼굴에 따귀를 세게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창고 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의 손바닥이 화끈거렸지만 70평생 억눌려왔던 분노가 터져나오는 통쾌함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 며느리 행세를 해. 너희 둘의 계획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이수혁이 보낸 내연녀라는 것도, 너희가 보험 사기단이라는 것도, 이 통장 내가 이미 잔고 다 빼놨다. 내가 가져갈 돈은 단 한 푼도 없어. 김민정은 제가 통장 잔고를 모두 뺐다는 말에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밀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곱게 죽어주면 될 것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때 창고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진우가 창고 바깥에서 미리 경찰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경찰들에게 이미 이수혁과 김민정의 통화, 녹음 파일, CCTV, 영상 복구 파일 등 모든 증거를 제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김민정은 비명을 지르며 도주하려 했지만 경찰관에게 붙잡혀 차가운 수갑 소리와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수혁이 시켰다, 나는 모른다 라며 발뺌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후였습니다. 사이다 복수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죠. 김민정의 체포 소식은 곧바로 아들 이수혁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수혁은 멘붕 상태에 빠져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거칠고 떨리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김민정 그 여자가 시킨 거예요. 저는 엄마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보험금만 타서 빚 갚으려 했던 거예요. 저는 그의 뻔뻔한 발뺌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은 곧바로 경찰에게 전달될 녹음 파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가 나를 죽이고 싶었다는 증거가 내 손에 다 있다. 내가 며느리 행세를 하던 내 연녀와 손잡고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패륜적인 욕심 때문에 너는 평생 지은 죄를 받게 될 거다. 엄마, 제발 끊지 마세요. 엄마, 저는 미련 없이 전화기를 타 소리를 내며 끊었습니다. 그의 울부짖는 목소리는 더 이상 저에게 자식의 애처로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눈먼 죄인의 절규일 뿐이었죠. 저는 이수혁과의 통화 녹음 파일, 김민정의 창고 체포 영상, 진우가 복구한 CCTV 영상을 모두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수혁은 결국 살해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 그는 늦게나마 엄마 미안해요라고 울부짖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어미의 심정이 찢어졌지만 동시에 저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존 본능과 자존심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아닌 저를 지키는 강한 한 여자였습니다. 법과 이성을 무기 삼아 피를 나눈 가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진우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진우군, 자네가 나를 살렸네. 자네의 강직함과 용기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네. 아닙니다. 아주머니,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사연이 제 마음속에 또 하나의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주리라는 것은 그때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눈물이 저의 찢어진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죠. 그의 사연은 제 마음속에 새로운 울림을 주었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저였다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들 이수혁은 존속살해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김민정 또한 사기단의 핵심 멤버로 중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감옥에 보냈다는 죄책감보다는 생존했다는 안도감과 자유를 되찾았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자식을 향한 의무에서 벗어난 뒤늦은 자유였습니다. 저는 저를 지켰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를 구해준 박진우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땀 흘리며 도로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은 작은 봉투를 건네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네. 진우군,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내 생명의 은인이네. 이 작은 돈은 자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라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진우는 저의 손에 든 봉투를 받지 않고 말없이 해질녘 노을이 물든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철썩 파도가
잔잔하게 모래사장을 쓰다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닙니다. 아주머니, 저는 그저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못 지나쳤어요. 돈은 괜찮습니다. 아주머니가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진우는 마침내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몇 년 전 홀로 사시다가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큰 충격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때 진우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한이 남아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주머니를 봤을 때 밤마다 외로워하던 우리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수상한 남자가 아주머니 집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이번에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주머니의 그 외로운 뒷모습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진우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한 물이 차오르듯 뭉클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청년이 저에게서 자신의 어머니의 그림자를 보고 저를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끼룩끼룩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저희의 대화를 축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혈육보다 진한 타인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자네는 내 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네. 고맙네. 진우군, 정말 고맙네. 저는 이 바닷가 마을을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수역과의 기억이 담긴 집이었지만 그 모든 추악한 역사를 진우와 함께 새로운 희망으로 덮어쓰기로 결정했죠. 집을 팔라는 아들의 종용에 끝까지 버텼던 것이 저에게는 두 번째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 앞 텃밭 질부를 개조하여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바다커피라고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카페는 저의 뒤늦은 자유와 자존심 회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진우는 공사 일이 없을 때마다 들러 저를 도왔습니다. 그는 낡은 목재로 카페 창문을 튼튼하게 보수해 주었고 손님이 없을 때 우리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진우에게 커피를 내어주었고 진우는 저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진우군, 자네가 옆에 있으니 이 바닷가 마을이 더 이상 외롭지 않네. 자네는 나에게 하늘이 보내준 진짜 아들 같네. 아주머니, 저에게도 아주머니는 바다처럼 넓고 따뜻한 어머니십니다. 제가 아주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제가 이제는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가족이 된 박진우라는 소중하고 진실한 아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저의 인생은 아들의 폐륜으로 끝날 뻔했지만 뜻밖의 인연으로 새로운 희망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잔잔한 파도, 소리 속에서 진우와 함께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작은 카페 바다커피에서 평화롭고 당당한 저의 남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존 본능이 결국 저에게 진정한 가족이라는 선물을 안겨준 것입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마음은 가족이 될 수 있더군요. 인생은 배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구원을 선물하기도 하나 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고 지키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 같은 소중한 인연이 있나요? 그 인연에게 오늘은 어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폐륜을 저지른 아들 이수역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다. 저를 지키는 것이 어머니로서의 도리 이전에 인간으로서 저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아들이 저지른 죄는 아들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굳건한 신뢰로 맺어진다는 것을요. 저는 그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저의 남은 삶을 성실하게 살 것입니다. 늦게나마 찾은 저의 평화로운 삶과 자존심을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가장 먼저 지키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